안녕하세요. 저는 80을 앞둔 할머니입니다. 이 나이에 주책인 걸 알면서도 제가 최근 아주 황당한 일을 당해서 사연까지 보내게 됐습니다. 주변 사람들한테 이런 소리 했다가는 괜히 제 얼굴에 침 뱉는 것 같아 참아보려고도 했는데 자려고 누울 때마다 속이 답답하고 억울한 게 자꾸만 천불이 날 것 같아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저에게는 아들이 셋이나 있습니다. 저는 일찍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혼자 악착같이 아들 셋을 키웠어요. 벌써 40년도 훌쩍 넘은 이야기라 저도 기억이 가물가물하긴 하지만 지금만 생각해보면 그 힘든 시기를 어떻게 혼자 버티고 자식을 셋씩이나 키워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다들 잘 커서 장가도 가고 자식들도 낳고 사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며 내가 몇십 년 동안 버티고 살아온 일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구나. 내가 자식들 잘 키우고 잘 살았구나 싶어서 뿌듯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노후에 대해 걱정하지 않았어요. 젊은 날 쉬지 않고 열심히 살았으니 지금의 나이 정도 되면 아무 걱정 없이 원만하게 노후를 보내고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제 생각처럼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다 내리 사랑이라고 자식을 향한 사랑은 저 혼자만의 짝사랑이더군요. 자식들 속은 모르는 거였어요. 저에게는 아들만 셋 있습니다. 2년 터울로 셋을 낳아 막내가 돌 지나자마자 남편이 죽었어요. 남편이 직업군인이라 이사를 많이 다녔었는데 막내 돌 지나서 발령지로 이사 가던 중 이삿짐 차가 사고가 나는 바람에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저와 아이들은 이사를 도와주러 온 친정아버지 차를 타고 가서 남편이 사고가 난 줄도 모르고 저희끼리만 발령지에 도착했다가 나중에 소식을 듣고 저는 그 자리에서 놀라 그냥 쓰러져 버렸죠. 그때만 생각하면 지금도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요. 쓰러졌다가 눈을 떴는데 병원에 저 혼자 덩그러니 누워 있었거든요. 남편이 죽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남편은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시대 사람 같지 않게 자상하고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항상 본인 직업 때문에 어린 애들 데리고 이사 다니는 걸 그렇게 미안해했었는데 하필이면 이사를 가다가 그런 사고를 당했으니 더 마음이 좋지 않았죠. 그날 병원에서 저는 혼자 수액을 맞으면서 마음을 다잡고 또 다잡았습니다. 애써 제 볼을 꼬집으며 정신 차려야 한다고 되새겼어요. 더는 제 곁에 남편이 없다는 사실에 쉬지 않고 눈물이 흘렀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바보처럼 누워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에게는 아들이 셋이나 있었으니까요. 금 복무 중 사망한 게 아니라 남편에게 나오는 지원금은 일절 없었지만 남편이 새로운 발령지로 이사가던 중 사고를 당한 것에 대해 안쓰럽게 여긴 남편 부대에서 제가 지낼 곳을 구할 때까지 발령지에 임시로 거주하게 해주었고 군부대 안에 가게에서도 일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도 한순간에 애가 셋이나 딸린 과부가 된 저를 안쓰럽게 여겨주시는 분들이 많았던 덕에 제가 힘을 얻어서 그 힘든 상황에서도 견디며 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친정에서도 많이 도와주셨어요. 당시에 아버지와 어머니 두 분 다 농사일 하시느라 바쁘셨는데도 저와 아이들을 위해서 생활비도 도와주시고 육아도 물심양변으로 해주셨어요. 덕분에 제가 한시름 놓고 일할 수 있었죠. 애들 어릴 때는 정신없이 먹고 살 걱정만 하고 사느라 애들이 크고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살았어요. 그래도 저희 아들들은 어른이 될 때까지 그 흔한 쌈박질 한번 안 하고 순하게만 자라줬습니다. 아들들이 셋 다 착해서 형제끼리 싸우지도 않고 잘 지냈어요. 서로 밥 차려주는 건 물론이고 집안일에 공부까지 제가 말하지 않아도 서로서로 다 챙겨줘서 제가 손을 덜었죠. 지난 세월 애 셋 데리고 갑으로 사는 동안 힘든 일이 없었던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내 가족 서로 의지하며 씩씩하게 살았어요. 그렇게 아무 문제 없을 것만 같았던 우리 가족도 언제부턴가 흔들리기 시작하더군요. 바로 아들들이 하나둘 결혼하고 자기 가정을 꾸리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상하게 집안이 시끄러워지는 일이 잦아졌어요. 그럴 만한 게 아들만 있던 집안에 며느리들이 셋이나 들어오니 하루도 바람잘 날 없더라고요. 특히나 둘째 며느리가 들어오고 나서 유난히 더 집안에 일이 많았습니다.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었어요. 명절이었는데 큰 며느리랑 막내 며느리가 오랜만에 만난 둘째 며느리에게 괜한 시비를 걸더라고요. 동서, 오랜만이네. 이러다가 얼굴 까먹겠어. 근데 아무리 일이 바빠도 그렇지. 어떻게 제사며 명절이며 딱딱 맞춰서 출근해? 에이, 형님도 다 아시면서 작은 형님 민망하게 뭘 물어보세요. 뻔하죠.
일부러 명절이랑 제사 때. 그때면 근무 잡으시는 거죠? 여보, 무슨 그런 소리를 해. 형수님이 설마 일부러 그러시겠어? 형수님 바쁜 거 다 알면서 왜 그래? 우리는 뭐 놀아? 나도 이 기회에 명절에 나가서 일이나 할까 봐. 적어도 일하면 돈이라도 벌잖아. 동서가 뭘 안다고 그래? 내가 명절마다 일부러 근무하려고 했으면 매번 그렇게 했지. 같이 일하는 간호사들끼리 번갈아 가면서 그렇게 하는 거야. 나라고 뭐 명절까지 일하고 싶은 줄 알아? 여보까지 왜 그래? 형수님이랑 재수씨가 그냥 힘들어서 하는 소린데 그냥 아버지 제사 때 못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되잖아. 미안하긴 내가 왜 미안해? 내가 뭐 놀러 다녔어? 하긴 뭐 직장을 다녔어야 할지. 어머, 동서, 지금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야? 내가 직장 안 다니긴 뭘 안 다녀. 나도 결혼 전에 은행 다녔던 사람이거든? 그리고 동서, 일 다닌다고 매번 제사면 명절이며 오고 싶을 때만 골라서 오면서 우리한테 최소한 고마워해야 하는 거 아니야? 형님도 명절이고 제사고 오기 싫으면 오지 마세요.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면서 왜 괜히 저한테 화풀이해요? 자식들이라고 참 해도 너무합니다. 제가 버젓이 방에 있는 걸 알면서도 며느리라는 것들이 자기들끼리 제사니 명절이니 부시렁거리면서 싸우더라고요. 도저히 가만히 듣고 있을 수만 없어서 자식들이 있는 거실로 나가 한 소리 했습니다. 너희들 뭐 하는 거야? 명절날 시어머니 앞에서 아주 잘하는 짓이다. 제사고 명절이고 내 집에 오기 싫으면 다들 오지 마. 나도 너희같이 버르장머리 없는 며느리들 필요 없으니까. 어머님, 죄송해요. 명절이고 좋은 날인데 마음 푸세요. 재수씨, 오랜만에 왔는데 즐겁게 보내야지. 당신은 윗사람이 돼서 왜 괜한 소리를 해서 사다를 만들어. 빨리 어머니께 사과드려. 내가 없는 소리 했어.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작은 동서, 매번 명절이고 제사 때마다 쏙쏙 빠져나가는 거. 아들 셋 키우면서 집에서 큰 소리라고는 난 적이 없었는데 며느리 셋이 들어오고 나서는 이상하게 자기들끼리 다툼이 잦았어요. 둘째 며느리가 큰 병원 간호사라 워낙 바빠요. 큰 며느리랑 막내는 애들 낳고 평생 주부로만 살아서 일하느라 바쁜 둘째를 이해해주지 않았죠. 결혼 초기부터 며느리 셋이 시댁이라고 집에 올 때마다 둘째가 오네 마네 하는 문제로 자꾸만 싸우니 저도 신경이 쓰여서 며느리들 눈치를 봤어요. 제사고 명절이고 며느리들 오기 전에 항상 먼저 장을 봐서 웬만한 음식들은 다 했어요. 거기다가 저희 아들들은 어려서부터 아버지 없이 자라 바쁜 어머니 밑에서 자라서 여자들만 일하게 하는 애들이 아니에요. 명절이고 제사고 다 같이 도와서 했는데 그렇게 다 같이 노력해도 큰 며느리랑 막내 며느리는 둘째에게 툴툴거렸죠. 물론 둘째 며느리가 제가 봐도 얄밉게 할 때는 있어요. 명절이랑 제사 때 안 오는 건 그렇다 치고 한 번씩 와서도 영 집안일을 도울 줄 몰라요. 5살이나 어린 막내 며느리보다 훨씬 더 할 줄 아는 게 없었죠. 그러다 보니 며느리들이 평먹고 자꾸만 티격태격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둘째 며느리만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희한하게 아들들이 워낙 성격이 순해서 그런지 셋 다 데려온 여자마다 본인들보다 센 여자를 데리고 오더라고요. 여자는 여자가 보면 알잖아요. 말 몇 마디 해보면 얘가 보통 애인지 아닌지 감이 딱 오는데 아들들이 결혼하겠다고 데려오는 여자마다 제 마음에 쏙 드는 애는 없었어요. 어른이든 남편이든 한마디만 해도 안 지고 또박또박 대드는 게 영 거슬렸습니다. 저도 압니다. 제가 꼰대 시어머니라는 걸요. 아들 가지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죄 귀한 아들이 누구를 데리고 온다고 한들 마음에 들겠어요. 죄 귀한 아들보다 나은 며느리감은 어디에도 없죠. 그런데 제 며느리들은 쎄도 좀 많이 쎄요. 셋 중 하나라도 성격이 유순한 애가 없습니다. 첫째 며느리는 큰아들이 군대를 제대하자마자 은행에 취직해 같은 직장에서 만난 여자였어요. 당시에 은행에 다닐 정도면 머리도 똘똘하고 괜찮다 싶어서 바로 허락했는데 막상 식을 올리고 보니 얘가 똘똘한 게 아니라 그냥 좀 허영이 심하더라고요. 큰아들이 제 앞에서는 전혀 말을 안 해서 몰랐는데
한번 아들네 집에 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당시에 아들이 방 2개짜리 빌라에 살고 있었는데 방 하나가 웬 박스로 가득 쌓여 있더라고요. 세아가, 너는 결혼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짐 정리를 안 했어? 어머, 이건 뭐야? 쇼핑백도 그냥 있네. 저는 결혼하고 짐 정리를 안 한 건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짐이 박스뿐만이 아니라 물건이 잔뜩 들어있는 쇼핑백도 그냥 쌓여 있더라고요. 어머니, 이게 정리를 안 한 게 아니라 꺼내지를 못한 거예요. 다 제 짐인데 집이 좁아서 꺼내놓을 수가 있어야 정리를 하죠. 부부 둘이 사는데 방 2개가 뭐가 좁아. 우리 때는 단칸방에서 온 식구가 다 옹기종기 부대끼면서 살았어. 그리고 안방에도 옷장이랑 서랍장에 온통 새하기 네 짐뿐인데 또 무슨 짐이 있다는 거야? 어머, 이게 도대체 다 뭐니? 집안 어디를 봐도 온통 다 며느리 짐만 잔뜩 있던데 언뜻 봐도 10박스는 넘어 보이는 짐에 쇼핑백에 좁아서 다 못 풀어놓은 짐이라는 게 저로서는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그런 와중에 방 안에 산처럼 쌓여있던 쇼핑백을 열어봤는데 아주 기가 막히더군요. 언제 사다가 쌓아놓은 건지 가격표도 안 뜯은 옷들이 잔뜩 들어있었어요. 19만 원? 아이고, 이건 또 뭐야? 코트 하나에 40만 원. 아휴, 너 이게 다 뭐냐? 아이, 설마 이거 다 네가 산 네 짐이라는 거야? 옷에 붙은 가격표를 보고 저는 놀라서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지금도 옷 한 벌에 20만 원이고 40만 원이면 비싼 건데 20년도 훨씬 전에 그런 옷을 하나도 아니고 몇십 벌이나 사서 그냥 쇼핑백에 쳐 박아놨으니 사람이 눈이 돌더라고요. 아이고, 새아기 너 이제 보니까 아주 남편 등골 빼먹을 애구나. 어떻게 몇십만 원짜리 하는 옷을 방에 쌓아놓고 있어. 어머님도 참, 이거 다 남편 돈으로 산 거 아니에요. 제가 결혼 전에 사둔 게 훨씬 많다고요. 그 와중에 큰며느리는 결혼 전에 자기가 번 돈으로 산 게 더 많다고 하더군요. 저는 며느리의 행동이 아무래도 이해가 안 돼서 눈에 보이는 박스 중에 가장 큰 놈을 하나 뜯었어요. 그런데 박스 안에 든 것도 다 옷이더라고요. 정말 방 안 가득 박스 안에 큰며느리 물건들로 가득했어요. 이게 다 뭐야? 너 그럼 이 방 안에 있는 게 다 네 옷이라는 거야? 세상에, 이게 다 웬일이야? 옷만 있는 건 아니고 신발도 있고 가방도 있어요. 제가 워낙 쇼핑하는 걸 좋아해서 하나하나 다 열심히 모은 것들이에요. 너무나도 당연하게 말하는 며느리의 태도에 저는 하도 기가 막혀서 말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요즘이야 세상 먹고 살만해져서 옷이고 가방이고 신발이고 계절마다 척척들 산다지만 그 시대에는 옷이고 신발이고 다 귀했어요. 아무리 옷을 좋아하고 돈이 있어도 잘 입지도 않아서 박스에 쳐 박아놓은 옷이며 신발이 10박스가 넘는다는 건 이해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당시에 아들에게 듣기로는 큰며느리네 친정 부모님이 크게 사업을 하다가 망해서 집안 사정이 힘들어졌다고 들었는데 딸이라는 게 철딱서니 없이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싶었습니다. 새아기, 네가 아무리 쇼핑을 좋아해도 그렇지 절이 너무 없는 거 아니니? 내가 너 결혼하자마자 은행 그만둔다고 했을 때도 그 좋은 직장을 왜 그만두나 이해는 안 됐지만 아내로서 내 아들 내조하려고 한다는데 그럴 수 있지 했어. 근데 지금 친정 사정도 안 좋고 네 남편도 혼자 일하느라 고생하는데 네가 매일같이 나가서 이렇게 옷이며 신발만 사들이면 되겠니? 좋게 참아보려고 해도 며느리의 행동이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저도 모르게 언성을 높이게 되더라고요. 아무리 제가 젊을 때랑 세대가 달라졌다고 해도 아들 며느리 사는 형편 제가 다 아는데 며느리처럼 이렇게 돈을 흥청망청 쓰다가는 제 아들 등골이 휘어도 진작에 휘겠더군요. 그런 생각을 하니 말이 좋게 나오지를 않았어요. 내가 이런 말까지 하기 싫었는데 너 하는 행동을 보니까 이야기해야겠다. 얼마 전에 바깥 사돈 상황 안 좋다고 그네가 돈까지 빌려갔는데 너는 그런 상황에서도 쇼핑을 하는 게 말이 되니? 사돈네 사업이 힘들어지면서 이래저래 돈 때문에 힘들었는지
바깥 사돈이 제 아들에게까지 돈이 좀 있냐고 했나 보더라고요. 우리 집 장남이 돈 문제로 연락을 할 애가 아닌데 얼마나 급했으면 저한테까지 연락했더라고요. 바깥 사돈 상황이 은행에서 대출도 받을 수가 없어서 어쩔 수가 없다고요. 아들이 사정하듯 말하는데 어미로서 거절할 수가 없어서 제가 돈까지 빌려줬어요. 그런 상황의 며느리라는 애가 저러고 있는 꼴을 보니 속이 터지더라고요. 저는 도저히 그대로 돌아올 수 없어서 며느리에게 앞으로는 허리띠 졸라매고 알뜰하게 살라고 신신당부를 하고 왔어요. 이래서 애나 낳을 수 있겠냐고요. 그런데 며칠 후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우리 집 장남이 마누라한테 쫓겨나서 짐을 싸들고 집에 왔더라고요. 시댁에서 돈 좀 빌려줬다고 생색내고 자기 무시했다고 나랑 더는 못 살겠대요. 당장 이혼하자고 난린데 어떡해요. 기가 차는 게 제가 돈 가지고 잔소리 좀 했다고 큰며느리가 아들에게 이혼하자고 난리를 치면서 쫓아냈답니다. 그 소리를 듣는데 저는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뭐 이런 게 다 있나 싶었죠. 뭐야? 아무리 부부싸움을 해도 그렇지 감히 남편을 쫓아내? 안 되겠다. 이 기회에 내가 가서 아주 혼쭐을 내줘야지. 명색이 우리 집 장남이고 지가 맏며느리인데 어떻게 이런 짓을 하나 싶어서 저는 당장 쫓아가 큰며느리 머리채라도 잡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흥분한 저를 큰아들이 절대 안 된다고 붙잡더군요. 어머니, 안 돼요. 저 그 사람 없으면 못 살아요. 그리고 그 사람 지금 임신도 했다고요. 뭐야? 임신? 아휴, 이게 애 좀 가졌다고 이때다 싶어서 아주 남편 길들이려고 유세를 부리는구나. 제 며느리지만 보통 내기가 아니에요. 제가 며칠 전에 갔을 때는 일절 말도 없더니만 며칠 사이에 애를 가졌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빌미로 제 아들을 구워 삶는 것도 모자라 들들 볶아서 내쫓기까지 한 거예요. 저에게 보란듯이 말이죠. 큰며느리가 믿고 당장이라도 이혼시키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임신까지 한 며느리랑 제가 실랑이를 벌여봐야 뭐 하겠어요. 어차피 아들은 며느리와 이혼할 생각이 전혀 없는걸요. 그 순간 저는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는 아들이 뭐라고 하든 지금 당장 달려가 며느리 버릇을 고쳐주고 싶었고, 두 번째는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도 내 자식 생각해서 찍소리하지 말고 참아야 했습니다. 저는 제 자식을 위하는 게 뭔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아들과 며느리가 잘 사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이니 제가 참아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죠.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아들과 며느리 일에 신경 쓰지 않은 게 말이죠. 제가 아무리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들어도 제 아들이 걱정돼도 이미 장가가서 새로 가정을 만든 엄연한 가정인데 본인들이 알아서 하게 두는 게 맞는다고 여겼죠. 그나마 다행인 건 큰아들이 승진해서 큰 며느리의 씀씀이를 알아서 감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돈 문제로 간혹 둘이 티격태격하는 것 같았지만 제가 신경 쓸 일이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제가 끼어들어봐야 괜히 아들에게 더 안 좋은 일 같아서요. 둘째 며느리랑 막내 며느리에 비하면 어쩌면 큰 며느리는 애교인지도 모릅니다. 큰 며느리야 돈만 펑펑 쓰는 정도지만 둘째랑 막내는 차원이 달라요. 둘째 며느리는 일하느라 바쁘다는 핑계로 아예 손주를 가질 생각을 안 했어요. 처음엔 그래도 기대를 했습니다. 저러다가 때가 되면 알아서 갖겠거니 했거든요. 그런데 결혼하고 5년이 넘도록 전혀 소식이 없길래 저는 조심스레 둘째 아들에게 물었어요. 아무리 일이 좋아도 그렇지. 이제 둘 다 나이가 있는데 슬슬 아이 가질 때 되지 않았어? 시어머니인 제가 며느리에게 자꾸만 애 문제를 물으면 며느리가 스트레스 받을까봐 최대한 조심스럽게 아들에게만 살짝 물었어요. 그런데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제 말에 아들 녀석의 대답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사실 와이프 불임이에요. 그래서 애 못 낳는 거고요. 와이프랑 절대 가족들한테 말하지 않기로 한 건데 어머니가 하도 물어보시니까 할 수 없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머님만 알고 계시고 절대 아무한테도 이야기하지 마세요. 뭐야?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어떻게 그렇게 중요한 이야기를 속일 수가 있어? 저는 제 두 귀로 듣고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 말이 글쎄 둘째 며느리가 불임이라네요.
더군다나 더 기가 막힌 건 멍청한 아들놈은 그걸 알고도 결혼한 거고요. 와이프 앞에서는 절대 아는 척도 하지 마세요. 와이프가 그것 때문에 나랑 결혼 안 하겠다고 하는 걸 제가 다 괜찮다고 해서 결혼해 준 거란 말이에요. 아이씨구, 이 녀석 이거 말하는 것 좀 봐. 너네 아들 맞니? 세상에 뭐 이런 멍청한 놈이 다 있어. 아무리 여자가 좋아도 그렇지 어떻게 애도 못 낳는 여자가 좋다고 가족들까지 몽탕 다 속이고 결혼부터 할 수가 있죠. 그때 아들에게 받은 실망감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둘째 아들놈은 결혼 전부터 진작 알고 있었으면서도 저에게 일정 말을 안 했던 거예요. 제 아들들이 다 이래요. 아주 자기들 마누라한테 홀딱 넘어가서는 호구짓만 한다니까요. 이미 혼인신고하고 산 게 5년이 넘었는데 이제와 불임이라고 해서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제 아들놈이 상관없다는데 제 마음대로 이혼을 시킬 수도 없잖아요. 지금이야 저도 세월이 훌쩍 흘렸으니 할 수 없는 일이다. 애써 단념하고 살지만 당시에는 제 속이 새까맣게 타다 못해 잿더미가 됐어요. 어디다가 말도 못하고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요즘이야 애 낳고 안 낳고는 다들 부부끼리 알아서 할 문제라고 하지만 어디 옛날에 그랬나요? 애 못 낳으면 쫓겨나기라도 하는 시대를 보고 자란 저로서는 아들을 공감해 보려고 해도 도저히 공감이 안 됐어요. 첫째는 낭비벽에, 둘째는 불임이니 제발 막내 며느리만은 제 마음에 드는 며느리가 들어오길 바랐습니다. 그런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더군요. 제가 애초에 팔자의 며느리 복이라는 게 아예 없는 건지 막내 며느리도 보통 애가 아니었어요. 막내 며느리는 전 보는 거에 미친 애였거든요. 젊은 애가 도대체 왜 그러는지 무슨 일만 있으면 쪼르르 점쟁이를 찾아가서 물어보더군요. 결혼 날짜는 물론이고 신혼집에 들어가는 날짜부터 신혼여행에 가는 날짜까지 몽땅 다 점쟁이가 시키는 대로 했어요. 더군다나 제 아들이랑 결혼하는 것도 그 점쟁이가 제 아들 사주가 좋아서 막내 며느리 짝으로 딱이라고 놓치면 안 된다고 해서 한 거더라고요. 원래는 선도 많이 보고 주변에 들어오는 소개팅도 많이 했었는데 만나는 남자마다 그 점쟁이가 사주가 안 좋다고 해서 결혼 못하고 있다가 30을 넘기고 나서야 제 아들을 만나 결혼한 거더라고요. 드센 며느리 둘을 상대하다 보니 저도 면역이 생긴 건지 이제 며느리가 사주를 믿든 종교에 미쳐있든 상관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막내 며느리가 하는 짓이 도가 지나쳐도 너무 지나쳤어요. 막내 며느리는 둘째 며느리랑 다르게 결혼하자마자 애부터 가지려고 난리더라고요. 본인이 결혼을 늦은 나이에 해서 애가 잘 생기지 않는다고 매일같이 고민했어요. 저는 그렇게 걱정되면 병원이나 한번 다녀오라고 했죠. 그런데 막내 며느리는 병원이 아닌 점쟁이를 찾아가서는 애가 언제 생길 것 같냐고 물어봤나 봐요. 어머님, 걱정하지 마세요. 선녀 보살님이 올해 안에 무조건 아들 들어선다고 걱정하지 말래요. 저는 막내 며느리의 말에 너무 황당해서 웃음이 다 나왔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애 걱정이야. 그리고 애가 안 생기면 병원을 가야지. 무슨 선녀 보살 타령이니? 그럴 시간이 있으면 나랑 같이 한의원 가서 한약이나 한 제 지어 먹자. 늦은 나이에 결혼해서 아이 갖겠다고 마음고생하는 게 안쓰러워서 저 나름대로는 한약이라도 한 제 채주려고 했는데 거기다 대고 막내 며느리가 하는 말이 기가 막히더군요. 어머니, 한약 해주실 돈 있으면 그 돈으로 저 굿하게 보태주시면 안 돼요? 선녀 보살님 말이 굿까지 하면 애 생기는 거 더 당길 수도 있다고 했거든요. 그게 무슨 소리야? 너 어디서 그런 사기꾼이 하는 소리를 듣고 와서 굿을 하네 마네야? 막내 너, 한 번만 더 그 점쟁이 찾아갔다는 소리 하면 아주 단단히 혼날 줄 알아. 누가 봐도 사기꾼이나 할 법한 소리를 듣고 와서는 애 낳겠다고 구판까지 버리려는 막내 며느리의 말을 더는 들어줄 수가 없었어요. 나이도 먹을 만큼 먹은 애가 도대체 왜 저러는 건지 시어머니로서 슬슬 걱정되더군요. 그런데 얼마 뒤 우려하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막내 아들이 화가 나서는 씩씩거리며 집에 쫓아왔더군요. 그러더니 한다는 소리가 막내 며느리랑 도저히 못 살겠다면서 이혼하겠다고 화를 냈어요. 도대체 정신을 어디다 두고 사는 여잔 줄 모르겠어요. 애 낳겠다고 500만 원이나 주고 구슬했다니까.
결국은 막내 며느리가 사고를 쳤더군요. 제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는데도 아들 몰래 구판을 벌였나 봐요. 그것도 500이나 주고 말이죠. 아이고, 아이고,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짓을 벌였다니. 애가 겁대가리도 없다. 아무리 생각해도 무슨 정신이면 그런 짓까지 벌이는지 모르겠어요. 막내 아들이 힘들게 일해서 번 돈을 사기꾼 같은 년한테 500이나 주고 구판을 벌이다니요. 그때였어요. 막내 아들이 이혼하겠다고 우리 집에 온 걸 알았는지 막내 며느리가 그 뒤를 급하게 쫓아왔더라고요. 그러더니 황급히 제 앞에 와서 하는 말이 가관이었어요. 어머님, 이 사람이 제 마음도 몰라주고 굿 좀 했다고 다짜고짜 이혼하자고 하는 거 있죠? 어머님이 이 사람 좀 제발 말려주세요. 너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다 보니 저도 모르게 한숨이 절로 튀어나오더군요. 도대체 어떻게 된 애가 이 정도로 생각이 없는 줄 모르겠어요. 굿 좀 했다고? 너는 그 사기꾼 같은 점쟁이한테 500이나 날려놓고 그런 소리가 나오니? 나 같아도 너처럼 대책 없는 애하고는 못 살겠다는 말이 저절로 나오겠다. 어머님은 제 편을 들어주셔야지. 어머님까지 그러시면 어떡해요? 제가 애를 얼마나 갖고 싶었으면 그런 짓까지 했겠어요. 그 와중에 눈물까지 펑펑 쏟아가며 제 아들하고는 절대 이혼 못한다고 저에게 편을 들어달라고 사정사정을 하는데 마음이 약한 저는 그게 또 딱하게 보이더라고요. 저는 애써 막내 아들을 다독였습니다. 저도 막내 며느리가 한 짓이 전부 다 이해가 되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얼마나 애가 갖고 싶으면 저런 짓까지 했겠냐고 설득했어요. 애고 뭐고 앞으로 한 번만 더 이런 짓 벌이면 그때는 절대 안 참고 이혼이니까 명심해. 내 아들 하는 소리 들었지? 점이니 굿이니 다시는 그런 짓거리 하면 그때는 내가 나서서 이혼시킬 거니까 그런 줄 알아. 그럼요, 어머님. 제가 또 한 번 약속한 건 절대 안 까먹고 지키는 사람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집구석이라고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었어요. 원래 남들도 다 이러고 사나요? 자식이라고 꼴랑 아들 셋인데도 하나같이 매일 사네 못 사네 어미 앞에서 난리를 치니 속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인생이라는 게 참 허망합니다. 평생 자식들 뒤치다꺼리만 하면서 사느라 정신없이 앞만 보고 산 저는 취미 하나 없이 내내 일만 하면서 늙었어요. 자식들도 다 출가하고 자기들 새끼 키우느라 정신없어서 저를 외면해도 외롭지 않았습니다. 좀 늙기는 했어도 지금부터가 제 인생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남은 생은 취미도 만들고 여행도 다니면서 편하게 살자 마음 먹었어요. 그런데 팔자라는 게 제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더군요. 이제 좀 숨 돌리나 싶었던 순간에 절망이 찾아왔어요. 얼마 전부터 누가 송곳을 찌르는 것처럼 가슴이 쿡쿡 쑤시길래 병원에 가서 검사했더니만 글쎄 암이라네요. 유방암이요. 그동안 아무 증상도 없다가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간 거였는데 글쎄 유방암 3기라고 수술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절망감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어요. 제가 너무 우울해하니 의사도 예전보다 수술도 다양해지고 치료 방법도 많아서 충분히 완치될 수 있다고 하기는 하지만 수술까지 해야 한다고 하니 겁이 나더라고요. 제가 이 나이까지 고생하고 살았어도 수술이라는 건 해본 적이 없거든요. 더군다나 제가 지방에 살다 보니 병원에 한번 가려고 하면 쉽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암이다 보니 지역 내에 제일 큰 대학병원으로 왔다 갔다 하느라 수술도 하기 전에 이미 지쳐갔습니다. 자식들은 이미 다들 서울에 터를 잡고 살고 있어서 일일이 병원 가는 거에 신경 써줄 수가 없었어요. 사실 겉으로 내색하지는 않았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자식들에게 조금 서운하기는 했어요. 제가 병원에 왔다 갔다 하는 게 힘들다고 할 때마다 아들들은 그러니까 그냥 서울로 이사 오라는 이야기만 했습니다. 누가 모르나요? 서울에 좋은 집도 많고 좋은 병원도 많은걸요. 하지만 평생 이 동네에서만 살아온 제가 다 늙어서 갑자기 터전을 바꾼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애써 씩씩하게 열심히 치료받고 수술도 받았어요. 제가 수술받을 때가 코로나가 한창일 때라 면회나 보호자가 입원실에 들어올 수가 없어서 입원부터 회복까지 몽땅 다 혼자 해야 했어요.
그때 병원에 혼자 있으면서 제일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남편 없이 혼자 몸으로 평생 자식들 키울 때는 정신없어서 혼자라고 외롭다고 느낀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늙고 병드니 그제야 제가 혼자라는 게 실감이 나더라고요. 그래도 자식들에게 짐 안 되려고 애써 잘 버텨냈습니다. 그렇게 수술을 마친 지 이제 2년이 넘었어요. 얼마 전에 완치 판정을 받기는 했지만 항암 치료를 하느라 몸이 많이 쇠약해져서 여기저기 성한 곳이 없기는 합니다. 그래도 평생 누구 도움 없이 혼자 힘으로 버텨온 깡따구가 있어서 그런지 이제는 일상생활하는데도 지장 없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웬일로 며느리 셋이 쪼르르 저를 찾아왔어요. 저는 그래도 시어머니인 제가 아프고 나니 며느리들도 철이 좀 드는 건가 싶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더군요. 며느리들이 웬일로 셋이 사이좋게 찾아온 이유가 있었어요. 글쎄 저더러 요양원에 들어가랍니다. 저희가 많이 알아봤는데요. 어머님, 여기는 이름만 요양원이지 거의 실버타운이나 다름없대요. 다 어머님처럼 거동도 되고 정신도 멀쩡하신데 배우자가 없어서 적적하신 분들이 계신 곳이라 외롭지 않고 좋으실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내가 아직 나이도 젊고 누구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도 아닌데 요양원은 너무 이르지 않니? 며느리들의 말이 아무래도 너무 갑작스러워서 저도 당황스러웠어요. 제가 얼마 전까지 투병 생활하느라 고생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벌써 요양원까지 갈 나이가 됐나 싶더라고요. 어머님, 제가 간호사라서 잘 알잖아요. 여기 정말 좋기로 유명하고 괜찮은 곳이라 원래 들어가기도 되게 힘든 곳이에요. 요즘은 세상이 달라져서 요양원이라고 무조건 안 좋게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형님 말이 맞아요. 어머님도 매일 저희 안 온다고 심심하다고 하시잖아요. 요양원 들어가시면 저희가 자주 찾아뵐게요. 여기 요양원은 경기도라 저희 사는 데랑도 가까워서 오히려 지금보다 훨씬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말이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며느리들이 저렇게까지 말을 하니 다 맞는 말 같았습니다. 사실 제가 자식들까지 내보내고 오롯이 혼자 살아온 세월이 20년이 훌쩍 넘었어요. 사실 아들들이 결혼하기 전에 같이 살았다고 해도 각자 사느라 바쁘기도 했고 남편도 일찍 죽었으니 거의 혼자 살다시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젊어서부터 워낙 혼자 사는 게 익숙해서 저는 나이가 들어도 안 그럴 줄 알았는데 80이 되니 이상하게 외롭더군요. 죽음의 문턱까지 다녀와서 그런지 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아들들 볼 때마다 좀 죽는 소리를 했어요. 혼자 있는 게 외롭고 힘들다고요. 그 소리를 아마 며느리들이 들었나 봐요. 황급히 셋 다 저를 찾아와 요양원 이야기부터 꺼내는 걸 보면 말이죠. 제가 병원에서 보니까 암 환자 중에 혼자 사시는 분들이 재발 위험이 많으시더라고요. 아무래도 혼자 있으면 잘 챙겨 먹지도 못하고 외로우니까요. 그러니까 요양원이 얼마나 좋아요. 비슷한 또래 친구들도 많이 계시고 알아서 식사도 챙겨주는 데다가 심심하지 않게 프로그램까지 다 있잖아요. 맞네 맞아. 집에 있으면 가족들도 그렇게 챙기기는 어렵지. 다 각자 바쁜데. 며느리들 성격을 저도 잘 알다 보니 누구 하나 저를 모시겠다고 할 사람이 없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도 그렇지. 단번에 요양원 소리를 하니 좀 서운하긴 하더군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병들고 늙은 시어머니 누가 같이 살고 싶겠어요. 며느리들도 자기 자식들의 일에 다 바쁜데 자기 부모도 아닌 시어머니 당연히 싫겠죠. 그 순간 저는 단념했습니다. 10년 전까지만 해도 저도 힘이 있어서 아들들한테 소리도 지르고 며느리들한테 잔소리도 했지만 이제는 그럴 힘도 없었어요. 만사가 다 귀찮고 피곤했습니다. 며느리들 말이 맞아요. 요양원은 적어도 저를 보살펴줄 사람들도 있고 식사도 알아서 챙겨주니 지금처럼 혼자 사는 것보다야 훨씬 편할 것 같았어요. 저는 며느리들 말대로 요양원에 가기로 했습니다. 물론 아들들은 반대했어요. 어머니가 암 완치되신 지 얼마 안 되기는 했어도 거동도 되시고 정신도 멀쩡하신데 요양원은 무슨 요양원이에요. 그냥 저희랑 가까운 서울로 이사 오세요. 아들들은 요양원은 안 된다고 차라리 본인들 사는 서울 근처에 집을 구해서 살랍니다.
그럼 본인들이 왔다 갔다 챙기겠다고요. 평생 자연이랑 가까운 지방에서만 사시던 어머님이 노년에 서울에서 갑갑해서 어떻게 사셔. 이 요양원 서울에서도 가깝고 주변에 산이랑 공원도 있어서 되게 자연 치유적이고 좋다니까. 그래요, 아주버님. 제가 다 알아봤는데 여기는 중증 환자들 말고 어머님처럼 요양 개념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적적하지 않고 좋으실 거예요. 형님이 그 큰 병원 간호사로 몇 년을 근무했는데 설마 아무데나 알아봤겠어요? 어머님도 외롭고 적적해서 친구분들 많은 곳으로 가고 싶다고 하셨어요. 며느리들 말이 맞았습니다. 아들 마음이야 어미를 요양원에 보내면 버리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걱정하는 거겠지만 현실적으로 지방에서 조용하게만 살던 제가 다 늙어서 갑자기 서울에 올라와 산다는 게 말이 되지 않았어요. 지금이야 아들들이 자주 들여다보겠다고 하지만 자기들도 바쁜데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오히려 아무도 없는 타지에 혼자 덩그러니 떨어져 더 외롭기만 할 뿐이죠. 그래, 지금까지 혼자 살았는데 이제 와서 자식들한테 신세 진다는 건 말도 안 돼. 며느리들 말이 실버타운만큼 좋은 데라고 하니까 나도 친구들 사귀고 적적하지 않아 좋을 것 같아. 그냥 요양원 들어갈래. 엄마도 혼자 살면서 이것저것 챙기기 힘들어. 투병 생활하면서 혼자 마음이 많이 약해졌던 시기라 며느리들 말대로 공기 좋은 곳에서 편하게 좀 쉬고 싶었어요. 혼자 집에 있으면 이것저것 챙기기도 힘들고 귀찮아서 건강관리에 아무래도 소홀할 것 같았거든요. 그래도 요양원에 들어가면 제가 가만히 있어도 챙겨줄 사람이 있으니 더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들들에게 안심하라며 저는 좋다고 애들로 설명했어요. 혹시나 어미를 요양원에 보냈다고 제 아들들이 자책이라도 할까 봐서요. 저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제 발로 요양원 같은 곳에 가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한번 크게 아프고 나니 부모 마음이라는 게 자식에게 더는 민폐 끼치고 신경 쓰이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제가 좀 싫어도 자식들 마음 편하게 해주는 게 자식들 위하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군말 없이 요양원에 들어간 거예요. 며느리들 하는 짓이 제가 요양원 안 들어가고 신경 쓰이게 하면 아무래도 제 아들들을 힘들게 들들 볶을 것 같기도 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들 입으로 제가 살던 집보다 요양원이 더 가까우니 손주들 데리고 자주 오겠다고 했으니 그 말을 굳게 믿었습니다. 적어도 셋이 번갈아 한 달에 한두 번은 오겠지 싶어서요. 그런데 제가 너무 많은 것을 바랐나 봅니다. 주말마다 오겠다던 며느리들은 정작 제가 요양원에 들어갔더니만 코빼기도 비추지를 않았어요. 아들들이나 간혹 돌아가면서 달에 한 번 왔지 며느리 셋은 요양원에 있는 내내 한 번도 오지를 않았어요. 간혹 오는 아들들에게 며느리들 안부를 물으면 돌아오는 대답은 뻔했습니다. 요즘 와이프랑 재수 씨랑 둘 다 장사하느라 정신이 없잖아요. 어머니가 좀 이해해 주세요. 큰 며느리랑 막내 며느리가 둘이 유명한 스포츠 의류 매장을 열었어요. 둘이 열심히 하는 거야 좋은 일이지만 그래도 시어머니가 요양원에 들어간 지가 언젠데 한 번도 와보지 않는다는 게 서운했습니다. 둘째 며느리도 마찬가지였어요. 둘째는 동생이 운영하는 병원으로 옮겨서 좀 한가하다고 하더니만 어째 한 번을 안 온다니? 둘째 며느리도 이제 나이가 있어서 대학병원 일은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본인 남동생이 하는 개인 병원으로 옮겼다고 하더라고요. 둘째 며느리 동생이 의사거든요. 어릴 때부터 그 동생이 공부를 잘해서 온 식구가 그 동생 하나만 바라본다고 하더니만 최근 개인 병원을 내서 둘째 며느리도 이제 좀 고생 덜하고 편해졌나 보더라고요. 대학병원에 있을 때보다는 한가해지기는 했는데 그래도 전암 병원이라 더 신경 쓰이는지 정신이 없나 봐요. 다음에 꼭 같이 올게요. 호구 같은 아들들에게 제가 뭘 바라겠어요. 며느리들 안부만 물으면 바짝 얼어서는 다음에 꼭 같이 오겠다고 하고는 전혀 소식이 없는걸요. 그래도 요양원에 잘 챙겨주시는지 어머니 얼굴이 훨씬 좋네요. 또래분들도 많아서 좋으시죠? 좋기는 뭐가 좋아. 내가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게 하고 매일 약만 먹으라고 해서 약 먹고 잠만 자는데.
아들놈들은 아무 눈치가 없었습니다. 요양원이 아무리 좋아도 요양원이에요. 매일 이거 하지 말아라, 먹으면 안 된다. 잔소리만 듣고 약만 먹고 자는 게 일이라 매일 우울하고 외롭기만 한데 저더러 요양원이 좋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 와중에 제가 투병할 때보다 살이 좀 붙었다고 심지어 제가 편한 줄 알더라고요. 저도 웬만하면 요양원에 있으려고 했어요. 제가 요양원에 있으니까 아들들도 마음이 편해 보였거든요. 아무래도 병원이고 식사고 신경 쓰지 않아도 되니 은근 좋아하는 것 같아서요. 그런데 1년 가까이 있다 보니 이게 사람이 할 짓이 아니더군요. 몇 개월은 밥도 잘 나오고 사람들도 있어서 적적하지 않고 좋았는데 이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정신적으로 나약해지고 울적해지는 게 힘들었어요. 저는 결국 병원에서 우울증 증상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요양원이라는 곳이 몸이 아픈 사람들이 많잖아요. 저도 얼마 전까지 유방암 수술을 받고 치료를 받으면서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공포감에 사로잡혀 있었기에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지 잘 알아요. 요양원에 있는 동안 매일 아프고 힘든 사람들 틈에서 서서히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다 보니 저도 모르게 자꾸만 악몽에 시달리고 마음이 동요하더라고요. 우울증 진단을 받고 난 뒤 의사는 약물 치료와 상담 치료를 권유했지만 제 나이에 그런 게 다 무슨 소용이 있나 싶었어요. 제 병은 제가 제일 잘 알아요. 저는 지금 외로워서 마음에 병이 생긴 거예요. 평생 자식들만을 위해 온갖 희생하면서 앞만 보고 살아왔는데 결국은 네모난 병실에 병든 사람들과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간다는 기분에 휩싸이는 게 너무 싫었어요. 저는 결국 요양원을 퇴소했습니다. 사실 요양원에서 나가고 싶다는 생각을 한 건 더 오래됐지만 아들들에게 이야기하기까지 시간이 좀 걸렸어요. 제 발로 요양원에 들어갈 때는 언제고 갑자기 나오겠다고 하면 제 거취 문제에 대해 아들들이랑 며느리들이 또 한바탕 함께 눈에 뻔해서요. 하지만 저도 더는 자식들 눈치만 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저는 절대 자식들에게 짐이 되겠다고 요양원을 나온 게 아니에요. 남은 살만큼은 제 인생을 살기 위해 요양원을 나와야만 했습니다. 예상대로 제가 요양원을 나오겠다는 말을 했더니 아들들은 걱정부터 앞섰어요. 그럴 만한 게 제가 요양원에 들어올 때 살던 집을 다 정리하고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 지금 당장 요양원에서 나오면 제가 지낼 곳이 없었죠. 하지만 저는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다 알아서 할 거니까요. 요양원에 있는 1년 동안 며느리라는 것들은 한 번을 안 왔어요. 마치 제가 요양원에 들어가면 인연을 끊기로 작정이라도 한 것들처럼 일절 연락도 한 번 안 했습니다. 그런 개념 없는 것들하고 사는 건 저도 싫어요. 제가 굳이 왜 그런 것들 신세를 지고 삽니까? 저도 혼자 다 알아서 할 수 있는데 말이죠. 지금 와서 너희한테 나 데리고 살라고 안 하니까 내 걱정은 하지 말아라. 난 알아서 살 거니까 너희들 앞날이나 걱정해. 아들들은 제 눈치를 보느라 어쩔 줄 몰라 했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이제 더는 자식들 눈치 안 보고 저는 저대로 살기로 했으니까요. 그리고 얼마 뒤 저는 계획한 대로 실버타운에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들이 난리가 났어요. 어머니, 그 실버타운 보증금이 10억이 넘는다고 그러던데 도대체 그 돈이 어디 있어서 들어간 거예요? 무슨 로또라도 되셨어요? 제가 요양원에서 나왔다는 소리를 듣고도 연락도 없던 며느리들이 제가 실버타운에 들어갔다고 하자 아주 난리가 나서 제가 지내고 있던 호텔까지 며느리들이랑 아들들이 다 찾아왔더군요. 그럴만했죠. 제가 경기도에서 제일 비싸기로 유명한 실버타운에 들어갔으니까요. 참, 내가 10억이 있든 20억이 있든 너희가 무슨 상관이야. 내가 돈이 없어서 지금 요양원에 있었던 건 줄 알아? 너희가 하도 자주 오고 나한테 잘하겠다고 해서 자식들 마음 편하게 해주겠다고 요양원에 들어간 거야. 그런데 너희들 하는 꼬락서니 보니까 내가 도저히 안 되겠다. 지금 당장 첫째 막내 가게랑 둘째 네 남동생 병원도 내 건물에서 다 나가라고 해. 네? 어머님, 그게 무슨 소리예요? 갑자기 제 동생 병원을 빼라니요? 아주버님, 그 건물 아주버님 아는 사람 건물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게 여보, 무슨 말 좀 해봐. 그 건물 당신 아는 사람 건물이라 싸게 들어간 거라고 했잖아.
그게 사실은 어머니가 말하지 말라고 해서 이야기 안 했는데 사실 그 건물 우리 어머니 건물이야. 그래서 자기 매장이랑 재수 씨 동생 병원도 임대료 싸게 들어간 거라고. 어머머,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어머님, 어떻게 그런 중요한 이야기를 저희한테 안 하실 수가 있어요? 설마 저희가 어머님 건물 탐내기라도 할까봐 비밀로 하신 거예요? 비밀은 무슨? 둘째 너도 애 못 낳는다는 거 나한테 말 안 하고 시집 왔잖아. 나도 건물 있는 거 말하기 싫어서 안 한 건데 그게 뭐 어쩌라고. 어머머, 둘째 형님, 불임이세요? 평생 딩크족이라고 애 안 낳고 산다고 하더니만. 거짓말하신 거구나. 어머님, 동서가 불임인 거 속이고 들어온 거는 동서 잘못인데 왜 저희까지 다 싸잡아서 그러세요? 저랑 막내는 매장 운영하느라 고생하는데 좀 봐주세요, 어머니. 웃기고들 있네. 새까만 너희 속이 지금도 내 눈에 훤하게 보이는데 잘못이 없어? 너희 셋이 작당하고 나 일부러 요양원에 보낸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그랬습니다. 제가 요양원에 나올 때까지만 해도 이 정도로 며느리들에게 화가 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 몹쓸 며느리들이 저를 가지고 놀았더라고요. 사실 제가 그동안 남편이 죽어 떠난 오래된 시골집에서 사느라 며느리들이 보기엔 지질이 공상으로 사는 것처럼 보였겠지만 아니에요. 남편 죽고 군부대 매점에서 일한 경험으로 유통 관련 일에 내내 종사하면서 돈을 좀 벌었어요. 거기다가 친정 부모님께서 돌아가시면서 땅까지 증여해 주셔서 제가 제법 손에 쥔 재산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부동산에 투자하라는 게 유행일 때라 저도 멋모르고 서울 강남이랑 경기도 과천에 투자한 건물이랑 땅이 있었는데 그게 대박이 나서 돈을 좀 벌었어요. 아들들도 자기 밥벌이하고 사니 크게 돈 들어갈 데가 없어서 제 재산은 차곡차곡 부풀려 갔죠. 덕분에 30억, 40억 넘는 건물이 2개나 생겼어요. 거기에 임대료가 매달 들어오니 통장에 현금이 나날이 쌓여갔죠. 예전부터 며느리들이 가게를 하고 싶어하고 둘째 며느리도 동생 병원 자리를 알아본다고 말을 듣고 제 건물에서 하면 좋겠다 싶어서 주변 시세의 50%도 안 되는 금액으로 제가 도와줬어요. 며느리들이 평소 욕심이 많은 걸 잘 알기에 저는 아들들에게 제 건물이라는 걸 비밀로 하라고 하고 임대해줬습니다. 그런데 요양원에서 나와서 제 건물에 잠깐 갔다가 이상한 소리를 들었어요. 제 건물에서 식당을 하는 사장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하기 민망하지만 저를 생각해서라도 해야겠다고 하더라고요. 며느님들이 우리 식당에 자주 오는 단골인데 모이기만 했다 하면 이상한 소리를 해서 들어줄 수가 없더라고요. 며느리야 그 건물이 제 것인 줄 모르지만 건물 사람들은 걔들이 제 며느리인 줄 다 알아요. 아들들도 자주 드나드니까요. 그런데 글쎄 며느리들이 셋이 식당에 모여서 제 이야기를 하는 걸 식당 사장이 들었답니다. 아, 진작에 요양원에 보낸다고 할 걸. 보내놓으니까 마음 편하고 얼마나 좋아. 그러게요. 유방암 좀 걸렸다고 금방 죽을 것처럼 매일 아들한테 전화해서 엄살 피우는데 아주 꼴 보기 싫어서 죽는 줄 알았잖아요. 거 봐요. 우리 선녀 보살님 부적 받아서 시어머니 집에 몰래 숨겨놨더니 없던 병도 생기잖아요. 그러게. 막내 동서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어. 거기다가 때마침 작은 동서가 요양원 알아봐서 아주 잘 됐지 뭐야. 그 이야기를 듣는 저는 너무 놀라서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이것들이 셋이 작당을 하고 저를 요양원에 보낸 거더라고요. 거기다가 막내 며느리는 저를 병들게 하겠다고 부적까지 썼다는 말에 피가 거꾸로 솟았어요. 물론 그깟 사기꾼이 쓴 부적 때문에 제가 암에 걸린 건 아니겠지만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그런 짓까지 할 수 있는지 소름이 돋더군요. 저는 아들들도 있는 앞에서 제가 식당 사장에게 들은 이야기를 다 했어요. 그리고는 더 할 말이 없으니 며느리들더러 당장 제 건물에 다 나가라고 했죠. 부적? 너 지금 우리 엄마 병나라고 부적을 썼다는 거야?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야? 아휴, 소름 끼쳐. 너 같은 거랑은 하루도 못 사니까 지금 당장 이혼해. 어머니, 제가 어머니 병나게 해달라고 한 건 아니고요. 그냥 좀 기만 약하게 해달라고 한 것뿐이에요. 재수 씨 그걸 말이라고 해요?
그리고 당신도 그래. 재수 씨가 졌단 소리를 아는데 말리지도 않고 같이 어울려서 똑같은 짓을 했다는 거야? 그게 나는 모르겠다.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눈치 빠른 큰며느리는 곧바로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더니만 손을 싹싹 빌더군요. 얼씨구 웃기고 있네. 됐다 됐어. 나는 너희가 이혼하든 뭐라든 관심 없으니까 알아서들 해. 어차피 지금까지 생판 남처럼 안 보고 살았는데 나는 달라질 거 없어. 진심이었습니다. 이제 아들이고 며느리고 싹 다 보기 싫었어요. 저는 눈도 깜짝하지 않고 며느리들과 아들들을 다 쫓아냈습니다. 얼마 뒤 저는 예약해둔 실버타운에 들어갔습니다. 들은 대로 너무 좋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곳에 진작 들어올 걸. 악마 같은 며느리들 때문에 괜히 요양원에 들어갔다가 우울증까지 걸려서 큰일 날 뻔했지 뭐예요. 거기다가 자식들이 아예 없다고 생각하고 사니 오히려 신경 쓰이는 거 없고 좋더군요. 막내 아들은 막내 며느리랑 이혼 소송 중이고 다른 자식들은 제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매일같이 찾아옵니다. 아들들이야 자기들이 그동안 저에게 무관심했다는 거에 죄송해서 그러는 거고 며느리들은 제가 재산 넘친다는 사실을 알았으니 이제라도 어떻게든 제 마음을 돌리고 싶은 거겠죠. 저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아쉬울 게 하나도 없으니까요. 저는 제 돈 제가 다 쓰고 죽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잘하는 거 맞죠? 제가 잘하는 거라고 죽을 때까지 제 돈 다 쓰고 죽으라고 응원의 댓글 남겨주세요. 끝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언제나 기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사람마다 굴곡은 다 있는 법인데 저는 비교적 잘 극복하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살면 살수록 고된 인생 안에는 늘 깜짝스러운 상황이 숨어 있더군요. 그렇게 어느덧 60대가 되어버린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 집은 70년대 여러모로 어려운 시기에 시골로 내려오게 되었고 아버지가 많이 몸이 편찮으신 관계로 저희 남매들은 다들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 와중에도 5명이 되는 남매를 낳고 돌아가신 어머니로 인해 큰언니와 오빠들, 위에 언니까지 다들 바쁘고 여유. 하지만 당시에는 그렇게들 사는 집들이 저희만 있는 것도 아니었고 아주 드물게 여유 있는 집들이 있었어요. 그중 한 사례가 바로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기도 한 제 친구 지숙이는 상냥하고 얼굴도 예쁘고 키도 크고 날씬하고 그 당시에 누가 봐도 길에서 눈에 띌 만큼 아주 미인인 친구였어요. 당시 저희 집은 저를 중학교까지 보내줄 형편이 안 되었지만 저는 무척 다니고 싶었는데요. 결국 큰오빠와 언니들이 그럼 어찌됐던 중학교까지만이라도 졸업하라며 다니게 해주었어요. 여러모로 녹록지 않았던 학교 생활에 짝꿍이 된 지숙이는 저에게 참으로 많은 의미를 선사해 주었어요. 당시 저희 집은 그야말로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아침 식사를 했어요. 아파서 누워 계신 아버지 몫으로 죽이랑 김치 조금을 떠드리고 나머지 저희 5남매는 큰언니와 큰오빠부터 해서 막내인 저까지 갈수록 줄어드는 양의 밥 공기를 받게 되었어요. 저는 당시에 늘 배가 고팠던 것 같아요. 기싸움에 밀려 늘 간장동지만한 밥만 조금 먹고 물로 배를 채우면서 학교에 왔었으니까요. 그때 다녔던 학교는 묘하게 형편 차이가 큰 애들이 많아서 비교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더더욱 가난에 대한 답답함, 분노 등이 조금씩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제 짝꿍이 되었던 지숙이는 그 시기에 애들치고 얼굴빛도 무척 좋았고 맛있는 걸 많이 먹는지 체격도 나쁘지 않고 치아도 깨끗하고 참 인상이 좋았어요. 누구나 이 친구와 친하게 지내고 싶어 했고 저도 내심 비슷한 마음을 갖고 있었지만 자신이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 팍팍한 일상이 완전히 바뀌는 일이 일어났어요. 윤미야, 니는 우리 반에서 누가 제일 좋노? 짝꿍이 된 지 며칠 안 되었을 때 지숙이가 저한테 먼저 말을 건 것이었어요.
게다가 이런 질문이라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아무 말을 못하고 멍하니 보고 있는데 지숙이가 아주 뜻밖의 대답을 하더군요. 내는 네가 좋다. 네랑 원래부터 짝꿍이 되고 싶었다. 나를? 이 말을 하고 난 뒤부터 지숙이는 매번 제 손을 잡아 끌고 운동장에 가서 놀자고도 하고 함께 교정을 걷고 선생님 심부름을 다니는 등 어느새 단짝처럼 다니게 되었어요. 저렇게 예쁜 아이가 내가 뭐가 마음에 들어서 친해지고 싶어 했을까 싶어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가끔씩 의구심이 들었던 차에 이런 부분을 완전히 깨트려주는 일이 생겼는데요. 당시 저희 담임 선생님은 아이들을 편애하기로 유명했고 저도 그런 흐름을 종종 느끼고 있던 터라 빨리 한 학년이 끝나길 바랐어요. 그러던 어느 날 집이 가난하고 행색이 초라한 아이들만 호명해서 일으켜 세우는 것이었어요. 그중에 저도 있었어요. 괜히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들은 수업료도 제대로 내지 않고 매번 내 속을 썩인단 말이야. 너희들은 이것들처럼 살지 않기 위해서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해. 알겠니? 아휴, 가난한 애들이 대체 왜 학교까지 나오는 건지 이해를 못하겠다. 수업료 못 낸 아이들한테 하는 담임 선생님의 한마디 한마디 얼마나 가슴을 들이파는지 듣고 있기도 괴로웠고 또래 친구들 앞에서 정말 죽고 싶을 만큼 수치스럽. 니네 같은 것들은 공장이나 나가서 돈이나 벌 것이지 주제도 모르고 이렇게 학교에 와서 폐를 끼치는 거냐? 정말 속상해 죽겠네. 정말 더 듣고 있기 힘들 정도로 다리가 떨리는데 갑자기 드르륵 소리가 나더군요. 찔끔찔끔 눈물을 흘리느라 무슨 상황인지 몰랐는데 옆눈으로 흘끔 보니 지숙이 자리에서 일어난 것이었어요. 선생님은 황당하셨는지 바로 말하셨어요. 전지수, 너는 왜 일어난 거야? 앉아라. 선생님. 그 뒤를 이은 지숙의 말에 저는 결국 참던 눈물이 속으로 터졌습니다. 이런 분위기 너무 불편합니다. 애들도 다 울고 이게 뭡니까? 빨리 수업하셔요. 당시 감히 이런 말을 선생님 앞에 늘어놓을 수 있는 애들은 아니 같은 학년 선생님도 없었을 거예요. 알기론 지숙이의 집이 엄청 부자이고 학교에 기부도 많이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늘 선생님은 지숙이를 예뻐했고 조심스러워하는 게 보였어요. 하지만 이 말에 선생님도 나름 창피를 당했다고 생각했는지 표정이 썩 좋지 않더군요. 선생님은 얼굴이 한동안 구겨졌지만 아무래도 거역할 수 없는 뭔가가 있던 건지 다시 씩 웃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 지숙이 말이 맞다. 선생님이 미안하다. 다들 앉아라. 다들 앉으면서 한숨을 포옹 내쉬었고 저마다 지숙이를 한 번씩 쳐다보더군요. 저도 슬쩍 쳐다보았다가 눈이 마주쳤는데 갑자기 손을 내밀어 제 손을 꽉 잡는 것이었어요. 속상해하지 마라. 내가 있다. 새학기가 시작되고 친하게 말을 걸어오던 지숙이가 좋기도 하고 낯설기도 했는데 이날의 일로 저는 완전히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당시 형제 자매였던 언니 오빠들과도 서로 살아남기 바빠서 이런 살가운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 저에게 지숙이는 제가 학교를 중퇴하기까지 정말 좋은 친구가 되어주었어요. 하지만 3학년까지 다니다 집이 너무 어려워지고 아버지가 위독해지시다 보니 오빠와 언니들은 그만 다니고 공장에서 일을 하라더. 니 우리 집 사정 모르나? 니도 일을 해야 우리 집이 그나마 먹고 살 수 있다. 언니, 나 그래도 공부 좀만 더 하고 싶은데 안 되나? 막내야, 철없는 소리 말아라. 우리도 너한테 그러라 하고 싶겠나? 알겠다. 화내지 말아라. 공장 다니면 되잖아. 결정을 하기까지 너무 마음이 괴로웠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미 공장에는 제 또래 애들도 많이 들어와 있었고 일은 무척 고되었는데요. 매일 눈물을 흘리며 자거나 고됨을 마음으로 삭혀야 했어요. 그렇게 가끔씩 학교 생각이 나서 그립던 차에 길에서 지숙이를 우연히 만나게 되었어요. 윤미야, 니 잘 지냈나? 지수가. 지숙이 교복이 달라진 것을 보니 아무래도 고등학교를 간 것 같더군요. 당시 대부분의 아이들이 공장으로 빠지던 저의 후미진 시골에선 이렇게 학교 진학을 하는 애들은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지 왠지 제 처지가 비참하게 느껴져서 저도 모르게 주춤하게 되었어요. 절 보자마자 와락 껴앉는 지숙이에게 공장에서 묻어온 기름 냄새가 풍길까봐 온몸의 신경이 잔뜩 굳게 되더군요. 윤미야, 내 너랑 또 하고 싶은 거 있다. 우리 집에 놀러와라. 니네 집? 새삼 긴장하고 있는 저에게 지숙이는 전혀 그런 기색 없이 바로 어제 만났던 친구처럼 편하게 대해주었어요. 그러더니 중학교 때도 가끔 지나가면서 구경만 했던 자기 집에 놀러 오라더군요. 그래, 우리 집. 내 항상 놀러 오라 했잖아. 와라, 맛있는 거 해줄게. 고민이 됐지만 솔직히 가보고 싶기도 했고 공장 일이 너무 지치고 집 분위기는 갈수록 바닥을 치고 있었기에 용기를 내어 가보게 됐. 그때 문을 열고 저를 맞아준 지숙이의 손에 이끌려 들어간 곳은 집이 아니라 새로운 동네, 아니 나라가 펼쳐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가끔 언니가 좋아해서 읽었던 소설책에 나오는 부잣집들이 다 이런 것이구나 하고 눈으로 본 것 같아요. 일하는 아주머니가 나오셔서 저와 지숙이 먹을 간식을 챙겨주는데 생전 보지도 못했던 신기한 모양의 과일을 내오시고 떡이나 케이크도 내주시고 일하는 저희 집에서 당시 간식이라고는 오빠가 일하는 야채 가게에서 얻어온 감자와 한쪽이 전부 상한 사과들 뿐이었어요. 그마저도 오남매가 허겁지겁 커다란 들솥에 삶아서 와구와구 먹었고 사과도 씻어서 껍질째 와삭 베어 먹던 때였어요. 지숙이 친구구나. 외국에서 사온 과자들이야. 맛있으니 한번 먹어보렴. 우와. 일하는 아주머니가 부드럽게 웃으며 몇몇이서 먹어도 모자랄 것 같은 떡에 주스에 이게 간식인지 밥인지 모를 만큼 내주시더라고요. 정말 가파르고 메말랐던 한창 사춘기 시절에 그나마 지숙이네 집에 가서 숨을 트이고 오는 시간들은 매우 꿀만 같았어요. 그리고 반대로 가끔 주말마다 우리 집에 오기도 했는데 가족들은 이렇게 예쁘고 세련된 친구가 있었냐며 저마다 놀라더군요. 언니들도 간식을 챙겨오는 지숙이에게 미안했던지 자리를 조금이나마 내주고 같이 수다를 떨어주기도 했어요. 그리고 묘하게 그때마다 지숙이는 행복한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내는 니네 집에 올 때가 제일 신난다. 물론 니랑 노는 게 제일 좋고. 우리 집? 우리 집은 자꾸 먹을 것도 없는데 왜 우리 집이 좋노? 대골 같은 집 놔두고. 니도 참 이상하네. 그냥 마음이 편하다.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참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런 대골 같은 집에 살면서 이런 축축하고 쓰러져가는 판잣집이 뭐가 좋다는 건지. 아마도 외동딸이라 외로워서 그런가 보다 하고 언니들은 말하더군요. 지숙이는 참 세심한 성격이어서 제가 학교에 못 가는 상황을 신경 써주었고 제 앞에서는 고등학교 이야기를 단 한 번도 꺼내지 않았어요. 가끔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면 늘상 이렇게 답해 주었습니다. 다를 거 없다. 중학교랑 똑같지 뭐. 그보다 우리 이제 뭐하고 노나? 하면서 화제를 얼른 바꿔주는 게 느껴졌어요. 이렇게 지숙이랑 시간을 보내며 재밌게 놀다가 저에게 아주 큰 아픔이 닥치게 되었습니다. 태어나면서 그 당시까지 조금의 정도 느껴본 적이 없고 맨날 옆에 누워서 죽을 먹으며 목숨을 연명하던 아버지가 어느 날 숨을 거두게 된 것이었어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죽음을 눈앞에서 보았습니다. 매번 아프고 이러다 죽겠다 소리를 달고 사는 아버지였고 말 한 번 제대로 나눠보지 못했습니다. 이 집을 벗어나기 위해서 뭐든 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아버지라도 늘 곁에 어른이 있다는 것이 안심이 되었고 우리 남매는 엄마도 없이 아픈 아버지의 그늘이라도 빌려 어찌어찌 살아왔나 봅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움직이지 않는 아버지를 제가 먼저 발견했고 그 말을 언니 오빠들에게 전하면서 토할 것 같은 감정이 밀려와 그만 마당으로 뛰쳐나가 몇 번이나 구역질을 했습니다. 마침 그날 오후 간식을 들고 찾아왔던 지숙은 모든 상황을 알게 되었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이웃집 어른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는 걸 보며 우리는 장례 생각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숙이가 같이 손을 걷어붙이고 나타나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는 절차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하루 벌어 겨우 연명하고 있는 우리에게 이런 건 무척 사치로 느껴졌지만 그때 지숙이가 한 말이 너무 강하게 와닿아서 다들 크게 마음을 내는 우리 아빠 돌아가셨을 때 너무 어려서 이런 것도 못 봤다. 네 나중에 후회할 기라. 아버지를 그렇게 사랑하지도 그렇다고 미워한 것도 아니었지만 왠지 지숙의 말은 힘이 있었고 정말 그럴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게 근처 어른들의 도움을 받고 장례 내내 제 곁에 있어주면서 치레를 다 해주었던 지숙이 덕분에 아버지를 잘 보내드릴 수 있었어요. 심지어 제대로 울지도 못하는 저에게 지숙이는 다가와 울어도 된다. 울 때 못 울면 나중에 그게 병이 되더라. 울어라. 더 울어. 지숙이 덕분에 그렇게 엉엉 울며 속을 달랬고 겨우 마음을 추스렀고 아버지를 조금이나마 그리워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다시 저의 일터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시간이 얼마 지나고 잠깐 시간이 날 때마다 지숙이와 동네 물길을 따라서 걷곤 했는데요. 나름 저와 깊은 이야기들을 주고받게 된 지숙이가 저에게 생각지도 못했던 말을 꺼내놓았습니다. 당시 얼마나 충격이 컸던지 제대로 눈을 마주볼 수가 없어서 연신 지숙이 뒤에 있던 소나무만 쳐다보았던 게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윤미야, 내는 네가 부럽다. 그래도 친아빠랑 계속 살아왔고 언니 오빠들도 있지 않나. 얼핏 저희 아버지 장례 때 느끼기로 지숙이 지금 함께 사는 아버지가 새아버지라는 것은 눈치를 챘었어요. 그거야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뒤이은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감당이 안 되어 뭐라고 말하면 좋을지 몰랐습니다. 지금 우리 아빠, 아니 그 남자, 아빠도 아니다. 내는 그 아저씨가 너무 무섭다. 니람은 어떻게 할 것 같노? 무섭다고? 그게 무슨 말이노? 그게... 지숙이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제가 느꼈던 지숙의 새아버지는 무척 온화한 분이었고 제가 놀러 갔을 때마다 방을 들여다보며 인사까지 해주던 분이었어요. 뭐가 무섭다는 건지 이해가 잘 가지 않았는데 한참이나 말을 고르다 꺼낸 지숙의 말은 너무나 충격이었어요. 같이 산 지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내를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괴롭힌다. 뭐? 심지어 우리 엄마가 모르도록 협박도 한다. 네, 너무 무섭다. 윤미야, 나 어쩌면 좋노? 새 아저씨는 그것도 지숙의 엄마가 알지 못하도록 협박을 해대는 바람에 어디에도 말을 못하다가 겨우 저에게 말을 해보는 거라고 하는데 무척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듣는 건 외에 제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것도 없었고 말하다 멈추고 몇 번이나 울음을 삼키는 지숙이의 표정을 보며 한두 번 겪은 일이 아니며 무척 괴로운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저 그렇게 달래주기만 했고 괴로워 우는 지숙이가 너무 안쓰러워 저 역시 안고 달래주었는데요. 딱히 어디에 말하지 말라고 한 것도 아니었지만 저 자신부터가 너무 납득이 가지 않아 아무 데에도 말할 수 없었고 그런 상황에 있는 지숙이가 가엾어 무척 괴로웠어요. 그 후엔 저 역시 지숙이에게 굳이 화제를 꺼내지 않았고 먼저 지숙이가 말하기까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모르겠어요. 너무 무거운 얘기이기도 하고 어떻게 해결해줘야 할지 몰랐기에 그랬던 것 같아요. 지수가 힘들면 꼭 우리 집으로 와라. 도망 와. 알겠다, 윤미야. 다만 지숙이에게 이렇게 말해주었고 이후에도 변함없이 지숙이는 우리 집에 놀러왔어요. 마음을 저에게 털어내서 그런지 한결 가벼워 보였습니다. 당시 지숙이는 다른 공부를 준비하겠다고 슬슬 진로 이야기를 시작했고 저도 공장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갈 생각이라 새로운 시작을 꿈꾸고 있었어요. 그러자 자주 들리던 지숙이도 조금씩 뜸하게 왔고 저도 도시로 나가려고 많은 것을 알아보며 서로 조금 바빠졌는데요. 얼마간 연락을 못하고 저는 저대로 오빠들을 따라다니며 일을 찾아다니던 중 왠지 모르게 동네에 뭔가 소문이 도는 듯했어요. 이상하게 요 근래 말 많은 아줌마들이 자꾸 무리지어 말을 하는데 분위기가 썩 좋지 않더라고요. 수근거리는 아주머니들 목소리에 무슨 일인가 가까이 가봤는데 가까이서 들려온 소리를 선명하게 듣고 저는 완전히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겨우 일어나 아주머니들을 붙잡고 흔들며 다시 되물었습니다. 하지 마. 무슨 말이에요? 지숙이가 어떻게 됐다고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거짓말하지 마시라고요. 아이, 진짜라니까 왜 그래? 아이, 지숙이 죽었다고. 그 집 일하는 아줌마한테 들은 것이나 얼마 얼굴을 못 본 것뿐인데 지숙이 그 사이에 어디에 간 것도 아니고 죽었다니. 도저히 제 눈으로 확인하기 전엔 믿을 수가 없어 그 길로 달려갔어요. 그런데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워낙 안쪽이 깊어서 잘 보이지는 않지만 묘하게 사람 기척도 없어 어둡게 연락할 수 있는 방법도 없었고 매번 제가 지숙에게 가거나 지숙이 우리에게 오는 식으로 만나왔는데 하다못해 그 성대한 집에서 장례라도 치렀다면 찾아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뭔가 좋지 않은 연유로 끝나게 된 것인지 지숙이네 가족이 이사를 갔다는 소문이 재빠르게 들리더군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대문에 대고 지숙이를 하염없이 불렀어요. 그때 누군가 집 밖으로 나오더라. 지숙아, 나와 봐라, 지숙아. 누구니? 저 여기 살던 아이가 있는데 지숙이라고, 지숙이를 찾고 있어요. 아, 예전 살던 사람들 말하는가 보구나. 그 집은 이사 갔어. 이젠 내가 사는데. 혹시 뭐 어디로 갔는지 그런 거라도 말해줬어요? 그건 모르지. 아휴, 자꾸 우니까 안쓰럽네. 여기 휴지로 눈물 다 어쩌면. 저는 감당할 수 없는 슬픔에 빠져버렸어요. 어쩌면 저에게 이런 슬픈 일들이 연이어서 일어나는 건지. 아버지를 보내고 힘들어했던 저를 지숙이 위로해 주었고 그런 지숙 역시 이유도 모른 채 이렇게 갑자기 떠나보내게 되다니요. 20살 남짓 되던 저에게 실로 견디기 힘든 이별을 2번이나 겪게 된 것이었어요. 부모님과의 이별, 사춘기를 지탱해 주었던 친구의 죽음을 연달아 겪으면서 너무 큰 상처를 입게 되었고 그 안에서 밖으로 나와 무뎌지기 위해 얼마나 피맺힌 노력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보다 지숙이의 죽음으로 더 심한 열병을 밥도 먹지 못하고 계속 슬픔에 휩싸여 며칠을 앓아누웠고
언니들은 심각하게 제 걱정을 했습니다. 이러다가 윤미도 가는 거 아니냐는 작은 언니의 말에 큰 언니가 등짝을 때리며 재수없는 소리 하지 말라던 뒷소리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 저는 끙끙 앓았고 삶의 모든 것이 허망하게 느껴져서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이러고 있다간 정말 제가 죽을 것 같았는지 큰오빠가 어느 날 제게 윤미야, 짐 싸서 나가자. 오빠랑 서울 가자. 너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나겠다. 오빠가 직장 봐둔 곳이 있어. 거기서 일하자. 싫어. 아무 데도 가기 싫어. 지숙이 기다릴 거야. 지숙인 안 온다니까. 죽었다고 하지 않냐. 누가 죽어? 지숙이 안 죽었어. 이놈의 자식이. 너 정말 오빠 속을 이리 썩여야 마음이 편하냐? 저는 지숙이를 잃은 상실감에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가족들은 저를 데리고 어떻게든 나가려 했지만 저는 요지부동으로 지숙이를 기다리겠다고 난리였습니다. 저는 지숙이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어느 날 잠깐 찬바람을 쐴 겸 밤길을 터덜터덜 걷고 있다가 낯익은 얼굴 잠시만요, 거기. 혹시 지숙이네 집에서 일하시던 분 아니세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줌마의 반응이 좀 뭐랄까? 저를 어쩐지 꺼려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 오랜만이구나. 이름이 윤미였던가? 잘 지냈니? 아줌마, 지숙이 어떻게 된 거예요? 지숙이네 가족이 이사 갔다고 하는데 지숙이 정말 죽은 거예요? 아휴, 나는 모른다, 윤미야. 알아도 모르는 거야. 다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지숙이를 얼른 잊어라. 그게 너한테 이로울 거다. 그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지숙이는 죽었어. 아마 그때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지숙이를 아는 누군가에게서 지숙이의 죽음을 확인받았던 건. 그러자 정말로 맥이 탁 놓이면서 이제는 지숙이가 정말 없구나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전까진 조금의 희망이라도 품고 있었지만 이젠 그럴 수도 없다는 걸 깨달았죠. 하지만 그 순간에도 번뜩 생각나는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바로 지숙이 새아버지였어요. 혹시 지숙이 새아버지가 지숙이를 해친 겁니까? 저도 모르게 불쑥 튀어나온 말이었어요. 아줌마는 그 말에 불에 대인 듯 놀라시더군요. 그러더니 강하게 고개를 내저으셨어요. 아니다. 새아버지 때문이 아니야. 그럼 왜? 이유라도 알려주세요. 어떻게 갔는진 알아야 보내주든 말든 할 거 아니에요.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 그 말에 전 다시 무너져 버렸습니다. 지숙이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건 상상치도 못한 얘기였어요. 그 밝고 강한 아이가 왜 그런 일을. 제가 한참을 멍해져 있던 사이에 아줌마는 잠시 고향에 들른 거라며 이제 가봐야 한다고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집까지 어떻게 걸어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집에 와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어 계속 아줌마의 말을 되뇌었어요. 윤미야, 무슨 일 있었어? 안색이 왜 이리 안 좋은 거야? 그러게 말이다. 윤미야, 말해봐 우리한테. 가족들은 저를 너무도 걱정했고 제 몸까지 흔들며 무슨 일이냐 물었지만 전 차마 그 말을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어요. 왜인지 모르겠지만 지숙이가 죽은 건 모두 저 때문인 것 같았어요. 지숙이가 힘든 걸 유일하게 알고 있던 사람이 나였는데 그 얘기를 내가 좀 들어주었다면 지숙이가 그런 선택을 하진 않았을 텐데. 그 죄책감이 너무 심해 죽은 듯, 정말 죽은 듯이 잠만 잠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지숙이를 보고 싶어 했던 건지 아니면 지숙이가 절 염려한 건지 꿈에 나타났어요. 윤미야, 잘 살아. 너는 행복해라. 어딘지 모르겠지만 지숙이는 하얀 눈밭 위에 서서 저에게 손을 흔들고 있었고 따뜻한 목소리로 안부를 전하고 있었어요. 지숙아, 가지 말아라. 나 두고 가지 마라. 매정하게 가지 마. 윤미야, 꼭 행복해야 한다. 지숙이는 냉정하게도 그리 안부를 전하고 멀어져 버렸어요. 꿈에서 깬 순간 눈물이 폭포수처럼 흘렀고 바닥을 치고 오열을 하고 말았습니다. 제 울음소리에 가족 모두가 놀라 달려왔고 저는 오빠에게 말했어요. 여기서 데리고 나가달라고요. 그래, 그러자 막내야. 오빠는 그간 걱정이 많았는지 눈물로 저를 껴안으며 알았다고 했고 그 다음날 바로 서울의 자그마한 직장을 받은 오빠를 따라서 처음으로 낯선 곳에 발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서울살이가 시작된 것이었어요. 서울살이를 하며 좋았던 건 고향을 잊을 수 있다는 것이었죠. 말단 격리일부터 다 배워가면서 정말 악착같이 일을 배웠고 돈 쓰는 게 무서웠던 저는 저금을 하면서 20대 역시 여유 없이 살아갔어요. 당시 은행 금리가 상당히 높았던 터라 그저 돈을 은행에 넣기만 했던 저는 찬찬히 늘어가는 재산을 드디어 눈으로 보게 되었어요. 신기하기도 하고 좋기도 했습니다. 작은 집을 샀다가 세를 주며 늘려갔고 그렇게 어느덧 저 혼자만의 생활에도 여유가 생기게 되었죠. 가끔씩 지숙이가 생각나긴 했지만 그때마다 가슴이 너무 쓰려와 고개를 젓곤 했어요. 그리 살아가던 도중 소개도 들어왔어요. 저희 회사 과장님이 주선해 주신 자리였어. 윤미 씨, 소개 한번 받아보지 않을래? 소개요? 나 아는 대학 후배인데 사람이 착실하고 괜찮아. 한번 만나봐. 소개팅 자리에 나간 그 사람은 아주 말씨도 단정하고 우직해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행동 하나하나에도 배려가 묻어나 있었는데 그런 점도 마음에 들었죠. 윤미 씨, 그러면 우리 정식으로 사귀어보지 않을래요? 당시 그 사람이 수줍어하며 제게 건넨 고백 덕에 저는 첫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같이 놀이공원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 당시엔 지금처럼 볼 것이나 놀 것은 딱히 많지 않았지만 회사 끝나고 잠깐 얼굴 보는 게 그게 그리도 설레고 좋았어요. 그렇게 그 사람을 만나면서 제 안의 어둠이 조금씩 거쳐가는 듯 했어요. 지숙이에 대한 죄책감, 그리움,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절 좀 놓아주나 했죠. 그러면서도 지숙이 생각은 계속 났어요. 만약 둘 중 누군가가 연애를 하게 된다면 상대방에게 꼭 소개시켜주기로 약속을 했었거든요. 어린 계집아이 둘이서 킬킬거리며 한 약속이었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이 또 가슴이 아파 어느 날은 갑자기 눈물이 뚝뚝 나곤 했죠. 그런 절 섬세하게 챙겨준 게 지금의 남편이었어요. 제가 조금이라도 표정이 안 좋아 보이면 어디 아픈 데 있냐며 약국에 데려가고 누구보다 진지하게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저도 모르게 남편에겐 지숙이 이야기까지 하게 되었어요. 서울에 와 누군가에게 지숙이 얘기를 털어놓은 건 남편이 처음이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지 나는 상상도 안 되네요. 윤미 씨, 그간 고생 많았어요. 근데 윤미 씨가 이리 슬퍼하는 건 지숙 씨도 그걸 좋아하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 조금만 슬퍼하고 이제 지숙 씨를 그날 남편의 위로는 따뜻했어요. 그리고 지숙이 얘기를 털어놓으면서 더 관계가 깊어진 남편과는 어느덧 결혼을 약속하는 사이가 되었죠. 윤미 씨, 나랑 결혼해 줄래요?
신기하게도 남편은 제가 고향에 있을 때 내려와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나중에 왜 그러냐 물으니 제게 가장 소중한 곳인 것 같아 그리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배려에 참 많이 눈물이 났죠. 그렇게 저는 20대 후반에 소개를 받아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내심 마음 안에 많은 결핍이 있었지만 그래도 무던한 성격의 남편을 만나서 그럭저럭 가정을 꾸려나갔죠. 이쯤에 서울로 언니들과 오빠들도 다 올라와서 조금씩 정착을 하게 되었고 저도 그 사이 아이를 낳아 엄마 역할을 잘해주고 싶어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지숙이 잃고 네가 서울살이 잘할까 걱정했는데 좋은 남편도 만나고 오빠는 이제 아무 걱정이 없다. 절 서울로 데려온 오빠는 종종 저런 말을 하곤 했어요. 아마 지숙이를 잃었을 땐 그 정도로 당시 제 상태가 심각했던 거였겠죠. 결혼을 하고 마음의 안정을 찾긴 했습니다만 막상 하고 나니 현실이 또 굉장히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회사를 다녔던 남편이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가세가 기울면서 그리 살아. 남편도 자기 딴에는 더 잘 살아보려 한 거니 남편을 탓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일을 쉴 수가 없었죠. 아이 낳고도 몇 달 안 돼서 바로 일을 나가야 했고 아이는 결혼하지 않은 언니에게 부탁하곤 했으니까요. 매번 부탁을 했지만 그때마다 제게 한 번도 싫은 티 내지 않고 이뻐라 해줬던 언니에게 지금도 참 고맙습니다. 배운 게 격리일이라 그쪽으로만 계속 일을 해나갔는데 작은 회사에서만 일을 했기 때문에 받는 월급이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좀 더 좋은 조건의 회사를 가기 위해 더 열심히 일을 해야 했죠. 그렇게 제 인생은 늘상 그야말로 일 자체였습니다. 어린 날부터 공장에 들어가고 또 격리일을 배워 회사를 다니고 제 자식은 공부를 시키고 싶어 대학을 보내기 위해 일을 하고 일이 전부였지만 그래도 행복했어요. 가족이 있었으니까요. 무뚝뚝하지만 섬세한 남편과 속 썩이지 않은 아들 녀석이 있었으니 그래도 크게 부딪히지 않고 크게 힘들이지 않고 산 것 같습니다. 애들 자라는 건 참 순식간이었어요. 아들이 머리가 크더니 어느덧 고3이 되었고 대학에 갈 준비를 하게 되었죠. 저는 못 갔지만 아들만큼은 꼭 보내고 싶어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아들을 도와주며 아들의 합격을 기도했던 것 같아요. 엄마, 나 합격했어. 정말? 응. 우리 여행 가자. 엄마 가보고 싶었던 제주도. 거기 가자. 아들이 합격 통지를 받은 날, 그날은 유독 더 기뻐 눈물이 많이 났는데요. 아들이 제주도를 꺼내더라고요. 아마도 제 책상에 있는 제주도 사진을 보고 그리 말하는 거였죠. 사실상 제주도는 제가 가고 싶은 곳이 아니고 지숙이가 가고 싶은 곳이었지만 그래도 저 역시 왜인지 모르겠지만 늘 가보고 싶었어요. 어쨌든 저희는 아들 대학 합격 기념으로 가족여행을 가게 되었죠. 어릴 때부터 이때까지 비행기라고는 그저 남의 이야기라고만 생각했는데 막상 제주도 땅을 밟으니 너무 좋더군요. 남편과 아들이 짜온 스케줄대로 함께 돌아다니면서 맛있는 것도 먹어보고 이 나이가 되어서 누려보는 여유란 참 신선하게 느껴졌어요. 60대가 되어서야 이런 시간들을 보내는 게 참 안타깝지만 나름 그간 직장 생활을 꾸준히 했고 이제야 은퇴를 하게 되었으니 시원섭섭하기도 했습니다. 나이가 들고 나는 늙었고 이젠 무엇하며 살면 되나 싶어 그런 복잡한 기분을 안고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때 제주도 여행에서 온몸을 뒤흔드는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아들과 남편이 걱정할 정도로 얼얼한 상황이었고 저도 몇 시간은 어안이 벙벙했는데요. 전날 더부룩하게 먹은 게 좀 불편해서 점심은 회를 먹자고 시장으로 나가봤어요. 그렇게 남편이랑 싱싱한 횟감을 구경하던 중 한 가게에 멈춰서서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그 지역 아주머니들 사투리가 유난히 귀에 익어서
자꾸 눈길이 가더라고요. 계속 들리는 말에 묘하게 신경이 쓰이던 중 횟감을 고르며 얼마냐고 말을 걸게 되었어요. 아, 그게 말입니까? 이리 와보이소. 수족관에 있는 물고기를 봐주려는 아줌마의 대답이 뭔가 정겹게 느껴지고 고향 생각이 나더군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같은 어투로 대답을 했습니다. 아줌마 말 들으니까 고향 생각이 나네요. 내랑 비슷한 또래 같구마. 그랬더니 아줌마가 반가웠는지 저를 보고 씩 웃더니 고향이 어디냐고 묻는 것이었어요. 혹시 몰라 저도 동창인가 싶어 반갑게 대답을 했는데 이상하게 아줌마가 큰 눈으로 제 얼굴을 구석구석 살피더군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계속 눈만 여기저기 움직이는 것이었습니다. 와 그래요? 혹시 니 윤미가? 제 이름을 정확히 알고 부르길래 저도 순간 놀랬어요. 확실히 저를 아는 것 같기에 자세히 얼굴을 살펴보았는데 왠지 완연히 낯선 얼굴은 아닌 듯해서 저도 자꾸 쳐다보게 되더군요. 크게 쌍꺼풀 진 눈을 내가 어디서 보았더라? 하고 뭔가 예감이 이상해서 정면으로 눈을 마주보는데 순간 제 귀에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지숙이다, 지숙. 윤미가 니네 기억하나? 눈이 번뜩 뜨이면서 저는 다시 한번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지숙이라니요. 지숙이는 죽었고 이미 어린 날 기억으로 힘겹게 묻어두었습니다. 제 남편에게도 아주 예전에 얼핏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그만큼 제 기억 속 지숙이는 죽은 것이 맞았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소리였을까요? 아이고, 어떡하노. 내 지숙이다, 윤미야. 그 큰 시장에서 울려 퍼지는 울음소리에 사람들은 오며 가며 다 우리를 봤고 저 역시 진정이 되지 않는 상태로 따로 둘이 나가게 되었어요. 나가서 말을 들어보니 아직도 실감이 안 나지만 이때 만난 사람은 실제로 제가 아는 지숙이 맞았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눠보니 구석구석 다 하나같이 맞아 떨어지더군요. 어버버하게 서 있는 저에게 지숙이는 눈물을 흘리며 몇십 년도 지난 그때의 사정을 다 털어놓게 되었어요. 지숙이는 당시 자신을 육체적으로 괴롭히던 새아빠와 그걸 모르는 엄마 사이에서 고민하다가 몇 번이나 죽을 결심을 했더랍니다. 그러다가 정말 각오를 하고 새아빠에게 나가겠다고 알렸고 놔주지 않으려고 하니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나름 유명 인사였던 지숙이의 새아빠는 겁이 났는지 더 소동을 벌일까봐 입을 막는 조건으로 돈을 챙겨서 내보냈더군요. 그리고 일하는 아줌마도 다 돈으로 입을 막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일하는 아줌마는 자기가 그런 짓을 당하는 것까지 알고 있었지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또 새아빠는 아줌마에게 일종의 지시까지 내렸다 합니다. 누군가 의심하는 사람이 있거든 지숙이가 그저 목숨을 스스로 끊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다니라고 시켰다고 하네요. 정말 더럽고 추악한 놈이었죠. 지나보면 내 일이 살아서 도망온 것 자체가 기적이다. 기적이야. 그 이후로 그 인간이 얼마나 내를 못살게 굴었는지 사람 써서 내 찾아다니고 난리도 아니었다. 내 엄마도 내 사정을 모르고 그때 기댈 데가 없어서 윤미 네가 참 보고팠는데 일이 만나는구마. 들을수록 너무 괴로운 이야기였습니다. 나를 그렇게 보살피고 아껴주었던 친구에게 이런 힘든 생활들이 있었다니 가슴이 너무 아프더군요. 그 뒤로 지숙은 10수년이 지나 저를 만나기 위해 고향에 잠깐 들어와 봤지만 이미 떠난 지 오래되어 버린 우리 남매들 소식을 전혀 들을 수 없다고 해요. 그렇게 저를 만나고 싶었다는 말에 같은 마음이었던지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것인지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한마디밖에 없었어요. 살아있어줘서 고맙다는 말이요. 매번 제 가슴 속에 아버지 다음으로 지숙이는 늘 막연하게 꺼내기 힘든 그리움이었기 때문입니다. 언니들도 옛날 얘기하다가 가끔 지숙이 화제가 나오면 서로 조심할 정도로 저에게 상처였는데 이렇게 살아있었다니 솔직히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저에게 너무 애틋한 지숙이를 만나니 제 인생을 살면서 얽히고 설키는 듯 느껴왔던 모든 것들이 조금은 차분하게 안정되어 가는 것을 느끼게 되었죠. 저는 그날 1시간가량 지숙이와 이야기를 나눴고 비행기 시간이 촉박해서 오래 머무르진 못했지만 이제 자주 들리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요즘 저는 가끔 제주도에 내려가 지숙이의 집에 머물면서 제주도 구경을 하곤 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제주도에서 일주일 살기, 2주일 살기 같은 걸 많이 한다면서요. 지숙이도 역시 자기 집의 한 방을 손님에게 내주는 식으로 해서 돈을 받고 있는데 요즘은 저 때문에 돈도 못 벌고 있어요. 제가 손님이니까요. 하지만 지숙이와 전 너무 행복하기만 합니다. 내는 참 신기하다. 어찌 이리 넓은 제주도에서 윤민을 만났는지. 내도 그렇다. 믿을 수가 없어서 가끔은 볼도 꼬집어 본다. 네, 참 꿈만 같습니다. 어린 날부터 매번 쫓기듯 조금의 숨도 쉴 틈 없이 살아왔고 이제 은퇴를 한 후에 내심 공허함과 허무함이 들기도 했는데 어떻게 이 상황에서 지숙이를 만나게 된 걸까요? 오래도록 저를 얽어매왔던 아픔은 늘 굳게 닫힌 문이었는데 거기에 나갈 문이 있었고 이렇게 열리는 날도 있다니 아직도 지숙이를 만난 건 신기하게 느껴집니다. 여러분에게도 소중한 인연이 있으시겠죠? 그 인연과 지금 함께 있으시다면 오래오래 이어나가시길 바라고 만약 저처럼 안타깝게 잃어버린 인연이 있으시다면 살면서 한 번은 다시 만나실 수 있길 바랍니다.